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미국의 경기 하강 우려에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343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장중에는 10원 이상 빠지면서 1,341원을 터치했죠. 오전에 보합권 등락을 거듭했던 지수는 오후 들어서 탄력 강하게 받으면서 양지수 모두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 이상의 급등세를 연출을 했는데 오후 들어서 반도체주 탄력 강하게 보였죠. 네, 엔비디아가 PC용 칩도 개발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실적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후 들어 탄력이 강화됐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 15% 이상 급등세를 보인 가운데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한미 반도체 등도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실적 재료에 이목이 집중된 하루,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4분기 시장의 유력한 주도 섹터 중 하나, 바로 제약 바이오였습니다. 최근에는 경기와 금리 불확실성이 확산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는데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 제약 바이오주 재료 노출에 엇갈린 힙입니다. 제약 바이오에 관심이 집중됐던 유럽 종양학회가 오늘 스페인에서 막을 내리죠. 참가 기업 중에서 가장 이목을 끌었던 유한양행과 루닛, 한미약품 등 연구 발표 후에 주가는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한 승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어제 엇갈렸던 셀트리온 그룹 3사의 주가가 오늘은 동반 상승을 했는데 엇갈리고 있는 제약바이오주의 흐름을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어제 합병한 승인 발표 후 셀트리온 제약이 홀로 상승했던 것과 달리 오늘은 3사가 동반 급등했습니다. 그중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탄력이 7% 상승으로 가장 강했습니다. 유럽 종양학회에 참가했던 대표 기업들은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루닛 스코프 연구 초록 9편을 발표한 루닛은 8% 급등하면서 고점에서 마감한 반면 유한양행은 1차 표준 치료제 가능성을 증명했지만 증권가의 목표가 하향 소식이 이어지며 6%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약 바이오에 이은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 사우디 디지털 인프라 한국이 책임진답니다. KT와 현대건설은 사우디텔레콤과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협력을 하기로 했고 네이버는 1,000억 원대 디지털 스윈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오늘 네옴시티 관련주들의 탄력이 아주 돋보였죠. 네, 오늘 장중 전해진 푸틴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에 네옴시티의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오후장 들어 탄력이 더욱 강했습니다. 사우디 투자부와 업무 협약 소식을 전한 히림이 상한가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 무브넥스, 현대 에버다임 등이 독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옴시티와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에 들썩이는 관련주, 실질적으로 가시화되는 성과 꼭 확인하시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이슈픽 종목, 제약바이오와 네옴시티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유한양행, 히림 그리고 네이버입니다. 자, 이 종목들 투자자 여러분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 제약 바이오주 재료 노출에 엇갈린 힙입니다. 금리 불확실성이 확산되면서 호재성 재료가 예전처럼 이 성장 섹터인 바이오주에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오히려 재료 노출 인식에 세론이 연출이 되기도 하는데 최근에 바이오주의 투자 환경 어떻게 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파악을 해봐야 될까요, 차장님? 최근에 이제 사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신약 개발 성과 등에 대한 모멘텀을 불러온 게 유한양행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한양행의 시장의 평가가 좀 엇갈리면서 주가 변동성이 심해졌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전반에 걸쳐서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것도 뭐 사실입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오플로의 소송 이슈로 그간 좋았던 이제 의료기기라든지 장비 쪽도 사실은 뭐 분위기가 썩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어떤 새로운 이슈가 나온다든지 뭐 신약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성과가 좀 좋게 나와서 업종 전반에 피봇을 발생시킬 수 있는 종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종목이 그러니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좀 아니거든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은 분위기라서 투자 유의가 조금 필요하실 것 같고 만약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이 합병을 해서 그 부분에서 좀 피봇이 발생을 해서 뭔가 수급적으로 어쨌든 업종 내에서 대형주이기 때문에 저 바이오 쪽의 대형주이기 때문에 ETF라든지 어떤 패시브 수급 쪽에서 좋은 어떤 흐름들이 나타난다면 일시적으로 좀 개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뭔가 추세를 탈 수 있을 거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셀트리온, SK를 제외하고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유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뚜렷하게 강한 모멘텀이 있지 않고서는 전체적으로 바이오주의 지금 투심 자체가 조금 훼손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뭐 신약 개발이라던가 이런 호재성 재료를 기대를 하고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이 뭐 현재 뭐 역시 뭐 바이오주는 좀 믿을 게 못 된다라는 그런 성토의 말을 쏟아내기도 했는데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실적 이슈에도 지금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주는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선별을 해 나가는 게 좀 도움이 될지 홍희진 파트너께 여쭤볼까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신약 개발이 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어요. 있었던 부분이 좀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가 굉장히 시장의 악재로 영향을 좀 끼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리가 5%,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5%가 좀 넘어갔죠. 사실 미위험 수익이 5% 1년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 기대감은 있지만 수익이 안 나거나 적자인 기업들을 우리가 이제 매수해서 좀 갖고 있다라는 게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익에 대한 기준 자체는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사실상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예민한 상태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뭔가 이제 기대감 요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기대감 요인도 많이 좀 반영이 됐다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그 기대감이 시장에 조금 이제 뭐 재료 소진 뭐 이런 부분들 아니면 생각보다 조금 저조한 어떤 결과로 나타남으로써 오히려 좀 우려감이 좀 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좀 바이오가 좀 많이 엇갈리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사실상 금리가 가장 중요하게 지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떤 기대감이 그러면 만들어질 거냐 이 부분에서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항암제에 대한 관심은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표적이라든지 면역이라든지 이런 항암제에 대한 어떤 관심은 여전히 좀 필요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줄기세포라든지 우리가 이제 내시라 그러죠. 비핵화성 지방감 치료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진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든 기업이 없는데 네. 요것을 우리나라에서 뭐 만들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좀 큰 대박이 좀 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아직 좀 살아 있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자금의 흐름으로 보면 금리가 높을 때는 부진한 모습에서 어떤 특정 연구 개발,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카테고리를 조금 압축을 하신 다음에 좀 보신다고 하면 우리가 너무 지금 시점에서는 임상이 될 거야 말 거야를 예상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보다는 어떤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지 아닌지 이제 그건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신다면 바이오에서는 어떤 성과들이 그래도 확률 높게 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도출하는 뭐 신약의 성공이라던가 이런 부분보다는 어쨌든 좀 진행이 되는 모멘텀 정도에는 좀 기대해 갈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금리 인상기에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투심은 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호재와 악재 사이에서 종목별로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 가운데서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유한양행에 대해서 한번 두 분의 의견을 여쭤볼 텐데요. 자, 여기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지금 고사인을 주셨고 유한양행은 지금 이제 두 분의 사인이 엇갈렸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볼까요? 오늘 이제 합병 가결 소식이 이제 어제 전해졌는데 어제는 뭐 반응이 좀 없었지만 오늘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7%대의 강세를 유지를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지금 장시영 차장께서도 앞서서 바이오주 전체적으로는 지금 뭐 투자의 그런 기회를 모색하긴 힘들다라고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셀트리온은 제외를 하셨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합병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합병을 통해서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기업에서 이제 신약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성장의 가장 이제 진입 단계거든요. 초창기 진입 단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성과를 좀 기대하신다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플랜을 좀 길게 보시고 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합병이 완료되고 나서 두 회사의 시너지가 어떻게 나는지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첫 번째로 유플라이마의 어떤 미국 직판 성과 이 부분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램시마 SC 같은 경우도 뭐 미국명이 이제 진펜트라인데 미국 진출 성과가 가셔야 되는 시기가 이제 올해 연말부터 내년이거든요.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램시마하고 램시마 SC 합산 점유율이 68%고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미국 시장에서 램시마가 30.2%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진펜트라가 출시가 되면, 이게 이제 진펜트라 램시마 SC인데 출시가 되기 시작하면 램시마와 함께 두 제품의 합산 점유율이 뭐 유럽 시장처럼 50%를 넘어서 과반 이상을 좀 차지한다고 하면, 과점을 좀 한다고 하면 뭐 진펜트라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유럽과 마찬가지로 시너지하고 매출이 좀 크게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근데 이게 이제 셀트리온하고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직접 판매망을 통해서 이제 시장에 공급될 예정인데, 합병이 되게 되면 헬스케어가 구입하고 또 판매하는 중간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면 원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높은 이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내년부터 좀 원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사실은 장기적인 입장에서 좀 길게 보시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2025년까지 한 5개 정도 신규 바이오 시밀러가 좀 출시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매출에 조금 작용을 하는지, 원가 경쟁력을 얼만큼 가져서 해외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또 어떻게 성공 가도를 달리는지 이 부분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사실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지다가 합병 이슈가 몰려서 오늘 좀 좋은 양봉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일단은 기술적 반등으로 어느 정도까지 반등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구간에서 큰 목표치를 노린다기보다는 저점 매수 전략으로 구간을 좀 잡아가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홍희진 파트너께서도 고사인을 주셨는데 셀트리온 그룹의 첫 단추가 끼워졌습니다. 주주들은 이제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자, 합병이 된다고 하면 어떤 시너지 효과를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그리고 합병 과정에서 헬스케어 주주들은 좀 어떤 내용에 주목을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자,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는 사실 분식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상당히 좀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022년 3월 달에 이게 무혐의로 좀 처리가 됐습니다. 네. 사실상 굉장히 시간은 오래 지났지만 그전에는 사실 뭔가 호재가 있다고 해도 올라갔다 빠지고 부진한 모습들이 계속 좀 반복적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가 좀 잘 갈 때는 움직이긴 했지만 그런 어떤 하락폭이 굉장히 좀 커지고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매매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게 셀트리온인데, 이번에 합병을 하게 되면 분식회계나 이제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어떤 의혹이 조금 해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신뢰가 조금 올라갈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투자나 이런 것들을 유치할 수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수급에도 좀 긍정적인 작용이 좀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 자체로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원가 경쟁력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제 약가를 좀 인하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장점들도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원가 경쟁력이 좀 강화됐고 기술력이 좀 있다라는 건,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으로 어떤 성장성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될 만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동안에 조금 문제로 좀 작용했던 게 어떤 계열사 간 거래라든지 그다음에 뭐 창고 매출 뭐 계상이라든지 뭐 네. 분식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잘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이제 기업의 그 주가에 리스크로 작용을 했던 이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해소될 수 있는 점은 모멘텀이 맞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주가적으로 보면은 지난 5월 고점 대비해서는 20% 가까이 하락을 한 위치고요. 연저점 대비해서 보자고 하면 20% 이상 지금 오른 상황입니다. 자, 12월 28일이 일단 목표한 합병 기일입니다. 지금 뭐 자사주 뭐 소강 매수라던가 사모펀드가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100억 넘게 오늘 또 매수를 해줬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주들은 합병 기일까지 홀딩 전략으로 좀 동참을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차장님? 일단은 뭐 합병 기일 때까지 좀 쭉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합병 이후에 장기적인 어떤 이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그 전략들이 어떤 식으로 좀 결말을 맺는지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장 전략에 사실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는 것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펜트라가 미국 시장까지 장악해 나가면서 때부터 또 차근차근 출시된 어떤 신약이라든지 이런 부분, 새로운 신약들이 어떤 식으로 또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지 이런 부분까지 좀 다 확인을 하시려면 지금 자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긴 장기적인 호흡에서 가장 저가를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뭐 합병 전까지 한 8만 원 정도 목표 가격 이 정도 좀 설정을 해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유한양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한양행도 최근에 참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은데 유럽 종양학회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발표를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지금 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크게 이제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어쨌든 6% 하락하면서 지금 거래를 마쳤는데 여기서는 두 분의 사인이 엇갈렸습니다. 자, 홍혜진 파트너께서 먼저 고사인을 주셨는데요. 어떤 이유 있을까요? 지금 뭐 사실상 임상 결과는 좀 잘 발표가 됐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시장 반응 자체는 그렇게 좀 만족스럽지 못한 흐름인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기술적 반등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고사인을 좀 드린 거고요. 우리가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도 사실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 오늘 보시면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뭐 반대 매매라든지 어떤 개인들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그러니까 부정적인 어떤 요인들이 좀 많아졌죠.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도 지금 갑작스럽게 어떤 상승으로 좀 이끌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면 네. 유한양행 같은 지금 종목에서도 일단 지금 이게 이제 리스크 요인이 될지는 조금 더 우리가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급락을 한 만큼 저점 매수가 오늘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바닥을 어떻게 좀 잡아가는지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에 고사인을 드렸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장시영 차장께서는 스탑 사인을 주셨어요. 지금 많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경계 요소가 더 클까요? 일단 뭐 시장에서 기대가 좀 컸던 만큼 실망도 큰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컸죠. 근데 경쟁사 약물 대비 좋은 임상 결과치를 냈음에도 주가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고 네. 오늘은 뭐 안정성 평가 논란까지 좀 겹치면서 주가가 추가로 좀 하락을 하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경쟁사 약물 대비 어쨌든 좋은 결과치를 가지고 또 치료제로 적용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실적이 어떤 식으로 달라질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연내 사실 이제 FDA 허가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사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뭐 변동성이 좀 더 확대되는 구간이 있을 거고 어쨌든 수급적으로 좀 희비가 엇갈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200일선을 좀 기점으로 등락을 좀 거듭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저는 뭐 명백하게 스탑이다라고 말씀드린다기보다는 6만 원을 사실 저항으로 작용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 사실 이제 등락이 좀 거듭을 하면서 기간 조절은 어느 정도 좀 거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한양행이 이제 지난 초록 발표 후 급락을 하고 오늘 또 본 발표 후 또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주주들은 지금 뭐 황당하고 내가 모르는 뭔가가 지금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증권사들의 목표가 하향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 지금 여러 목표가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제일 낮은 목표가를 보면은 8만 원으로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20% 정도 높은 수준인데 지금 홍혜진 파트너께서는 유한양행의 이런 주가 노이즈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지금 뭐 사실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를 우리가 결과를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기대감에 의해서 모멘텀이 좀 작용이 되면 그걸 이용해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이 가장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예상이 어느 정도 조금 되는 구간도 있겠지만 우리가 완전 전문 지식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걸 예측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데 일단 지금 유한양행이 최근에 흔들리는 건 어찌 보면 이제 뭐 결과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좀 있겠지만 재료 소진 가능성 그럼 이제 또 다시 뭔가 호재거리가 과연 뭐냐 이걸로 봤을 때는 네. 그런 것들이 좀 마땅치가 않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고 그다음에 시장도 고점 대비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런 수급적인 영향도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빠지긴 했지만 이게 저점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좀 만들고 있긴 하기 때문에 자, 그런 구간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저점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바닥을 잡아가는지 이런 것들이 좀 체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슈도 있지만 또 3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까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실적적인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할지 좀 궁금하고 앞으로 이제 또 유한양행 그런 투심을 좀 바꿔놓을 어떤 모멘텀이 좀 등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핵심 변수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차장님? 일단은 레이저티닙 그러니까 렉나자죠. 이 약물을 연내 FDA 신청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때까지가 사실은 뭐 어쨌든 변동성이 좀 심화되는 구간일 것 같고 임상 결과치 자체는 좋은 편이기 때문에 허가 이후에 병원 처방 결과라든지 뭐 판매량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가 반등의 피봇이 될 것 같은데 실은 내년 하반기에 또 한 번 더 결과치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오퍼레이션 결과치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좀 깁니다. 그렇기 그쵸. 때문에 좀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 주가가 많이 못 오를 수도 있는데 갭으로 하락한 구간은 반드시 언젠가 메꿔지니 네. 그 부분 좀 생각을 하시면 단기적으로 매매는 어느 정도 7만 원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 거기까지 가기에도
올해라든지 내년 초 이런 구간에서는 좀 가기는 힘들 것 같으니까 사실 저는 당분간은 조금은 매수 관점에서 좀 바라보시는 것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매수 관점은 그런데 또 이제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좀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초록 발표 후에 이제 급락이 나오고 그래도 뭐 봄 발표가 있으니까라고 좀 기대를 하셨던 분들은 팔지 못하고 지금 들고 계셨을 텐데 이렇게 이제 뭐 갭으로 하락을 하다 보면은 손절을 하기가 좀 더 어렵잖아요. 빠르게 대처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은 뭐 내년 하반기를 기대하면서 가져가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좀 해야 될까요, 보유자분들? 아까 그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저도 전략은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이 사실상 유한양에 우리가 이게 갖고 있는 분들의 어떤 전략과 신규적으로 사야 되는 어떤 분들의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밀려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이 좀 탄력이 애매하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좀 예측이 안 된다라고 보면 지금 많이 밀려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도 어찌 보면 이제 시야를 조금 다른 곳으로 좀 확장시킬 필요는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의 어떤 전략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현재로서는 오늘 같은 경우도 54,900원 라인까지 좀 밀렸습니다. 이거 네.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도 그렇고 우리가 뭐 사실상 종목들도 그렇고요. 갭하락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갭 돌파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지지선이 갭으로 깨졌다라는 얘기는 매물이 그만큼 많다. 그러니까 매도가 거세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한번 빠지고 또 추가적으로 오늘도 갭하락이 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밑꼬리가 조금 생기긴 했는데 네. 결국에는 이 음봉 자체를 여기서 넘어갈 수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좀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6만 원에서 62,500원이 좀 저항이 좀 셀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제 7만 원이 넘어가는 구간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지만 당장은 저도 좀 힘들 거다라고 보는 만큼 현재로서는 그래도 하방 경직성을 좀 만들려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저점 매수가 어떤 식으로 유입되는지는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 목표치는 6만 원에서 6만 2천 원, 그다음에 지지 라인은 5만 원 정도 좀 설정하시고 좀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반등은 예상을 하지만 여기서 크게 모멘텀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정도의 좀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고, 자 이어서 네옴시티 관련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우디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국내 주요 기업들의 수주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수주에 따른 유무형의 성장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차장님? 네옴시티와 관련해서는 올 한해 무수히 많은 MOA 체결이 있었습니다. 일부 건설사들은 실제로 수주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오른 경우도 있었고 또 그 부분과 맞물려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도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조금 주가가 올랐었는데 어쨌든 간에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MOU 위에 후속 관련된 어떤 수주 소식, 그러니까 큰 건의 수주 소식은 없었습니다. 몇몇 작은 수주건들만 좀 있었을 뿐이고 산발적으로 있었을 뿐이죠. 근데 이제 다만 최근 그린 수소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사우디 쪽에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내고 소비한다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관한 어떤 발주가 조만간 좀 시작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올해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네옴시티 관련 수주가 그러니까 본격적인 어떤 본입찰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작될 것으로 좀 보여지니까 지금부터 좀 가능성 있게 몇몇 종목도 추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어떤 종목들이 좀 기회를 볼 수 있을지 오늘 네이버 그리고 히림에 있어서 이제 두 분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인을 보니까 두 분의 의견이 완전히 지금 엇갈렸어요. 네이버에도 이제 홍의진 파트너께서 고를 주셨고 히림 같은 경우는 장시영 파트너께서 지금 고사인을 주셨는데 네이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 정부가 1억 달러 규모의 수주 계약 소식을 알렸고요. 오늘 8거래일 만에 이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장시영 차장께서는 네이버를 지금 스탑 사인 주셨잖아요. 왜 네. 여기에서 좀 내려야 될까요? 일단 그 본업에 대한 어떤 광고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썩 좋지 않은 상황이고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확연하게 좀 나타나야 되는데 2분기에 뭐 살짝 좋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3분기, 4분기 갈수록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생성 AI 관련 사업이 지금 현재 이 회사의 모멘텀이고 핵심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9월에 공개된 부분들이 뭐 기대됐던 어떤 쇼핑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11월에 예정된 대화형 업데이트에서 뭔가 개선된 성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직 피봇을 일으키기에는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피봇을 뭔가 일으켜서 다시 추세를 만들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게 아닌가. 11월에 뭐 좋은 어떤 긍정적인 결과치가 나와서 네. 다시 한번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면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사실은 조금은 지금의 현재 흐름이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슈가 되기는 했지만 오늘 이제 4.8%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이 정도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지금 홍기진 파트너께서는 고 사인 주셨어요. 이번에 어떤 이런 계약이 의미가 좀 있을까요? 계약이 의미는 있긴 하지만 그게 당장 주가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긴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상 카카오나 네이버는 오늘 같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플랫폼 업체, 이제 SNS 관련 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수가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시장 어떤 반등 영향이 지금 좀 크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고사인 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뭔가를 되게 적극적으로 좀 보자라는 그런 그런 의미보다는요. 2025년 예상 영업이익이 한 2조 원 정도 지금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은 어떤 시장 분위기도 어렵고 경기 상황도 우리가 좀 자신감이 있게끔 뭔가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긴 하지만 네. 시장에서는 그래도 확실하게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보다는 좀 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목들의 좀 특징이 지금 네이버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네.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도 지금 보시면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21선, 그러니까 20만 원에서 22만 원 라인의 어떤 기술적인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일단은 조금 더 어떤 기술적 반등을 좀 노려보자 이런 취지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이 정도의 양봉으로 지금 거래를 마치긴 했습니다. 자, 이번 레퍼런스로 그럼 네이버가 중동 시장의 AI 플랫폼 시장의 선점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뉴스들로 좀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차장님? 원래 이제 지난 3월에 MOU를 좀 협약을 했고 이번 계약을 통해서 업무 확약을 확정하고 좀 구체화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게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냥 뭐 가상 세계에서 일정 수준의 어떤 교통량을 좀 보고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예측하는 이 정도의 좀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사실은 뭔가 조금은 네이버 쪽에 어떤 기대를 좀 걸어볼 수가 있는 게 사우디가 1조 달러 들여서 네옴시티 신도시를 짓는데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네이버에게 이런 부분들을 좀 맡겼다는 것은 나중에 진행되는 것들을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하고 좋으면 더 쓰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어떤 협약을 시작으로 로봇 자율주행이라든지 네이버의 어떤 다른 AI 사업과도 연계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얼마만큼 좀 속도를 내고 또 된다라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네. 뭐 확실하게 좋다 나쁘다라고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1,000억 달러 정도 수준이면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니고 작은 규모도 아닌 수준이라서 섣불리 좀 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1억 달러니까 1,350억 원 그렇죠. 정도. 1억 달러죠. 네, 1,000억, 맞습니다. 1,000억 정도. 그러면은 이제 항상 여기에서 대기업이 먼저 이 시장을 이끌게 되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또 낙수 효과로 좀 기회를 찾잖아요. 어떤 기술을 보유한 좀 중소형 업체가 낙수 효과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지금 우리가 좀 주목하셔야 될 게 이번 수주가 좀 나오기 전에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1784라는 게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우리가 네. 네이버 제2사옥을 1784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여기 사우디에 꽂혀 있는데 작년 11월 달부터 그러니까 지금 작년 11월 달부터 올해까지 9번 정도 사우디 인사들이 좀 방문을 했다고 하죠. 이제 네. 그런 측면을 보면 결국에는 이 사옥이 어떻게 움직여주는가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AI가 접목됐고 그다음에 거기서는 자율주행, 로봇 이런 것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그림들이 좀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디지털 트윈에 대한 관련도는 무조건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로봇이나 자율주행 업체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장시영 차장께 네이버의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은 이번 이슈로 네이버가 좀 반등할 것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에야 뭐 AI 성과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기본 어떤 본업의 실적인 광고나 쇼핑, 영업에 대한 성과도 좀 줘야 될 것 같고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좀 많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광고 매출이 좀 줄어들면서 부정적인 어떤 예측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조금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주가 역시도 이평선이 역배열돼가는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에서는 섣불리 좀 바닥을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번의 급락이 있으면서 이평선이 좀 이렇게 역배열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사실은 뭐 매수 관점에서 뭐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바닥을 예측하기는 네. 좀 어려운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히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우디 투자부 현대건설과 3자 업무 협약 체결 소식에 오늘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 여기서는 홍희진 파트너께서 스탑 사인을 주셨습니다. 자, 장시영 차장께 먼저 좀 들어볼까요? 히림에 대한 의견. 일단 뭐 설계하고 뭐 이 건축 관리를 네. 같이 하는 유일한 상장사죠. 뭐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
CM 쪽만 이렇게 담당을 하는데 이 히렌 같은 경우는 설계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한 상장사고 글로벌 공항 설계 2위 업체입니다. 중국에 있어서 2위 업체이기 때문에 만약 뭐 네옴시티라든지 또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슈가 된다고 했었을 때는 충분히 뭐 역량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윗꼬리를 좀 많이 달았는데 건축 설계 이제 감리까지 하면서 오늘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다. 자, 근데 이제 홍의진 파트너께서는 상이 나왔지만 여기서 스탑 사인 주셨어요. 네,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 지금 최근에 주가의 흐름,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업종 간에 대응하실 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 관련주라 그래갖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최근에 지금 보시면 뭐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로봇 관련, 그러니까 드론 관련주죠.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반짝 움직이기도 했었고, 다만 또 시장이 내리니까 또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경제사절단이 이번에 26일에 이제 귀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단기적인 재료 소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이 어떨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히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MOU, 네옴시티 MOU로 관련해서 이제 많은 또 재료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MOU라고 하면은 본계약 일정이 가시화되기까지는 사실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번 MOU를 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지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성과 어떤 거 있을까요? 저는 실제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으로 본격적인 좀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MOU가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본계약 소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부가 이 정도로 좀 발벗고 나서는데 또 한국과 사우디가 국가 간으로도 정서도 좀 나쁠 것이 없어서 긍정적인 소식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신재생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도로나 항만, 공항, 뭐 건설 관련된 수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뭐 국내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한미글로벌 같은 회사도 같이 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히림이 시간에서도 30만 주가 지금 매수 대기가 있는데 그런 가격적인 전략은 어떻게 좀 실현을 해가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 지금 보시면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죠. 근데 거래량은 사실상 2,100만 주로서 상당히 조금 거래량이 많이 실렸고 정고점을 넘어갈 때 거래가 실린 모습이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이슈도 조금 더 진행될 것 같긴 한데 요즘 시장 자체가 한번 이슈가 붙고 나서 급등 이후에 재료가 소진되면 급락하는 상황들이 좀 반복적으로 좀 나오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가 맞춰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000원에서 12,000원짜리 어떤 돌파 시도도 나타날 수는 있긴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게 돌파될 가능성이 지금 클 거냐는 내일 일단 매물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매 포인트를 제시해 드리고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전략이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주요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중국 흑연 수출 제한 수혜주인 태경 BK가 3% 강세 보이면서 상승률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죠. 우크라이나의 생필품을 지원하기로 한 국보 오늘 7%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빨간불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상승하면서 3,28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나무기술이 현재 9% 강세를 보이면서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가 2026년부터 신규 시스템의 70% 이상의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적용한다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장중 VI가 걸리기도 했던 나무기술 가상화 솔루션 업체인데요. 오늘 11% 급등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강한 기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9%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광통신 레이저 기술 업체인 옵티코어도 오늘 4% 빨간불을 켰는데 시간에서도 8%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금호 전기가 2% 가깝게 하락하면서 886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으로 12% 급등했던 삼부토건이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애경산업도 1.4% 약세를 보이고 있고 S&T 에너지 역시 1% 넘게 하락하면서 24,000원 선에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볼까요?
LB 인베스트먼트가 3% 넘게 하락하면서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도 하락률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자회사 테라펙스가 비소세포 폐암 항암제와 관련해서 유럽 종합학회에서 포스터를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에 16%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3% 가깝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환기 종목 탈피 기대감에 18% 급등한 중앙첨단소재, 시간에서는 2% 넘게 하락하면서 1,776원의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중현 파트너 일진전기, 홍희진 파트너 고영, 장시영 차장, 주성 엔지니어링 가지고 오셨는데요. 한중현 파트너의 종목 먼저 보겠습니다. 일진전기입니다. 라이징 포인트 먼저 만나볼까요? 네, 라이징 포인트로 이제 전력기기 쪽은 올해 계속 좀 주목을 해봐야겠다. 좀 이렇게 한번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소에 이제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과는 성격이 조금 달라 보이는데 일진전기의 성장 스토리 어떤 것들 매력적일까요? 네, 그 지난주에 제가 HD 현대일렉트릭을 갖고 왔고 이제 오늘 일진전기를 갖고 왔는데 두 종목 모두 이제 각각 지난주에는 이제 고용량, 고압의 이제 변압기고 오늘 갖고 온 건 이제 저압의 변압기, 소형 변압기예요. 네. 둘 다 이제 변압기 쪽인데 계속 이제 시장을 그렇게 지금 이제부터 반등하니까 무조건 나무거나 해야 돼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서 계속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자 좀 좀 잘 받쳐주는 안정적일 종목으로. 수 있는 종목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네. 지난주랑 거의 비슷한 스킴입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게 그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매달 1일, 11일, 21일에 그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되는데 이번 달 10월 21일이 이제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변압기 수출 데이터 나온 게 보니까 그동안 이제 판가랑 이제 그 물량이 같이 올라가면서 같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그게 이번 데이터에서 좀 빠진 거예요. 대형 변압기랑 그 중소형 변압기가 모두가 빠진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제 그 좀 전력기기 쪽으로 다 같이 좀 폭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가 이제 장중에 폭락하다가 좀 밑꼬리를 많이 달고 올라와서 오늘 시장 좋았던 와중에 이제 다시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쨌든 뭐 데이터가 나온 건 뭐 변명할 수는 없지만 이제 변압기 쪽이 전통적으로 그 매달 한 막판에 그 수출 물량이 거의 몰려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가 또 11월 1일이잖아요. 네. 다음 주에는 10월 전체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데 거기서 한번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3분기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12월 이제 본격적으로 4분기인데 4분기는 항상 또 전력기기 쪽이 좀 그 계절적인 성수기예요. 계절적인 성수기다 보니까 지금 전력기기 쪽 봐야 되고 그럼 이제 소형 변압기 쪽에선 제가 재룡전기랑 일진전기 두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일진전기를 갖고 온 이유는 재룡전기는 2분기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 좋았던 실적이 바탕이 되는 수주 잔고가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일진전기는 2분기의 실적이 반대로 안 좋았는데 이제 하반기부터 고마진의 수주 잔고가 엄청 빵빵하게 대기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현대일렉트릭이랑 똑같은 스킴입니다. 그래서 네. 한번 이 종목들 말고도 한 연말까지는 그래도 만약에 전력기기를 투자하겠다고 좀 마음 먹으신 분들은 좀 믿음을 갖고 가보셔도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해서 한번 오늘은 지난주에는 현대일렉트릭 대형 변압기, 오늘은 일진전기 소형 변압기 각각 대장급으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지금 언급해주신 변압기 종목들 보니까 오늘 대다수 차트가 지금 동일하게 좀 움직였는데 11월 1일에도 수출 데이터를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좀 세워볼까요? 가격 전략은 그냥 어차피 지금 이제 뭐 단기로 보자는
그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한 연말까지 본다고 치면 전고점은 충분히 넘어갈 것 같아서 매수가는 그냥 지금 가격이면 어느 정도는 다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다 상관없을 것 같고, 네. 어쨌든 어쨌든 이제 매수가는 지금 레벨이면 다 상관없을 것 같고 한 목표 주가는 일단은 전고점 넘어서서 한 1.8만 원까지, 18,000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진입 가능하고 계절적 성수기를 누려보자 18,000원의 목표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홍희진 파트너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고영 가지고 오셨는데요. 라이징 포인트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고용 라이징 포인트는 반도체 패키징 매출 증가 기대가 있고요. 내년 업황 턴어라운드 시 수혜 본격화 예상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좀 반도체 쪽으로 훈풍이 불어오는 것 같은데 고영은 어떤 매력 포인트가 있을까요? 자, 일단 제가 그동안에 방송 출연하면서도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소개를 좀 많이 해드렸습니다.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주도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나 이제 하이닉스가 흐름이 굉장히 좀 좋고 삼성전자도 뒤따라가는 모습이 좀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중소형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돋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영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납 돋보기 검사기, 그다음에 PCB 실장 검사기라는 게 있는데 이 분야에서 전 세계 1위 업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상 글로벌 경기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모바일 쪽이나 자동차 전장 쪽 이쪽에 좀 특화돼 있던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경기에 어떤 영향을 좀 많이 좀 탔던 이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3분기 실적도 그로 인해서 상당히 좀 좋지 않았죠. 어닝 쇼크가 좀 발생을 했고 그저께 주가 같은 경우는 장중에 24% 이상 급락하는 모습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숨겨진 반도체 종목들이 과연 뭐냐, 이제 이 부분들이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검사 장비에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납 도포 검사기라든지 그다음에 실장이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 부분들이 좀 검사를 해주는 장비가 글로벌 1위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도 점진적으로 지금 힘을 주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3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패키징 매출, 그러니까 반도체 검사 장비 매출 쪽에 있어서는 한 5% 정도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년 한 7에서 한 8% 정도 매출이 좀 발생이 됐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동사가 만드는 검사 장비 쪽이 어느 쪽에 지금 납품이 될 가능성이 높으냐면 우리가 이제 오사드 업체라고 하죠. 후공정 업체들 쪽으로 물량이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오늘 하나마이크론도 그렇고 후공정 종목들이나 HBM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돋보이고 있는데 후공정 쪽으로 매출이 나오게 됐을 때는 동사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매출이 앞으로 증가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저는 고용이 조금 많이 밀려 있는 시점이 관전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밀려있기 때문에 함께 따라갈 것으로 더 매력적이다. 그런 가격 전략 바로 들어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장 자체가요, 실적이 사실 좋을 것으로 예상됐던 종목이 주가가 강했다가 실적 발표하고 세론이 나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변동성이 상당히 좀 있는데 고용 같은 경우는 오히려 3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반응을 보게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불확실성 하나가 좀 해소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음봉 자체가 굉장히 크고 이 음봉이 넘어간 다음에 봐도 되지 않냐라는 어떤 의견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점은 뭐냐면 급락을 하긴 했지만 어제나 오늘 주가는 반등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기관들의 매수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주를 계속적으로 좀 찾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후공정 쪽으로 매출 증가 기대감이 있는 고용이 저는 사실상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위치가 아닌가,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3,000원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고 많이 빠져있으니까 더 매력적이다라고 하셨는데 장시영 차장께서도 지금 반도체 장비를 가지고 오셨어요. 주성 엔지니어링. 자, 라이징 포인트와 스토리 한꺼번에 들어볼까요? 일단 뭐 반도체 관련 장비들 중에 추세가 살아있는 유일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래 이제 올해 실적이 좀 꽤나 좋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뭐 수주가 이연이 된다거나 매출이 좀 인식이 안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내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이제 기존의 수준에 좀 부합하는 정도 수준으로 좀 올라갈 것 같고요. 올해 대비해서 내년은 뭐 영업이익이 한 뭐 300% 증가한 한 1,20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매출도 한 4,10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3분기부터 내년 매출에 인식될 수주가 계속적으로 좀 대규모 신규 수주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뭐 3분기 초 이제 삼성전자의 했던 해외 사이트 보안 투자라든지 디스플레이 관련 수주가 좀 발생을 했고, 특히나 이제 이 회사의 ALD 장비 같은 경우는 D램 선단 공정으로 좀 전환할 때 사용되는 주요 장비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대비해서 빠르게 좀 더 먼저
회복이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비메모리 쪽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장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024년 또 발생될 수주가 더 많아질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어서 일단 매수는 27,000원 근처에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대략 한 4만 원 정도, 손절은 26,000원 미만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들어봤습니다.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홍희진 와운의 파트너, 장시영 유한타증권 압구정 지점 차장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비츠로테크입니다. 비츠로그룹의 지주사로 전력기기, 전시, 특수사업 등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2%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분위기 좋습니다. 1%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4위는 보안 솔루션 전문 업체인 드림 시큐리티가 차지했습니다. 정부가 2026년부터 신규 시스템 70% 이상의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적용하겠다 밝히며 관련주들 시간에서 들썩이고 있습니다.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4% 상승 마감했는데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갑니다. 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위는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그래핀 기반 중방식 도료를 성공적으로 개발하면서 해양 엔지니어링에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했다는 소식 전해집니다. 장중 3%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이내 하락 반전하며 2%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다시금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2%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위는 상보입니다. 크리스탈 신조세와 함께 그래필 관련주인 상보도 올라와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 코스피 코스닥 시장 통틀어 거래량 1위 기록 중인데요. 100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4%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1위는 나무기술이 차지했습니다. 가상화 솔루션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업체로 마찬가지로 정부가 2026년부터 신규 시스템의 70% 이상의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적용한다 밝히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11% 급등에 이어 시간에서도 현재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는데요. 정부 정책 모멘텀이 연속성 있게 주가 끌어줄 수 있을까요? 나무기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정부가 2026년부터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신규 시스템 70% 이상에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적용하겠다. 이게 그 단어 자체가 되게 생소하긴 한데, 그러니까 좀 많이 몰리는 데이터들이 트래픽이 많이 몰리면 좀 정부 기관들의 인터넷 서버가 좀 마비되거나 좀 폭주하거나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일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좀 클라우드로 좀 분산을 해놓겠다. 그런 얘기입니다만 이제 이 재료를 설명하기 전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어쨌든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오전에 되게 좀 또 공포스러운 폭락 이후에 밑꼬리가 길게 달려 올라오고 오늘 큰 양봉으로 대부분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이랑 모두 크게 좀 반등을 해서 올라왔는데 이 반등세의 편승에서 그냥 알맹이는 없이 같이 올라온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은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나무기술 말고도 다른 대부분의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일단 나무기술은 상장사 중에서 좀 제가 찾아보니까 유일하게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이제 키워드가 들어간 유일한 종목이긴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같이 올라간 거긴 한데 이게 이제 좀 계속 이제부터 좀 강세를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오늘 나무기술이 장 중에도 그리고 시간에서도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저는 그냥 시장 분위기에 편승한 게 아니었을까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에 편승한 것뿐일지 이번 이슈의 힘을 그리 강하게 보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하나마이크론도 보겠습니다. 오늘 증권사에서 내년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기대감이 고조됐는데요. 메모리 업체 가동률 회복 사이클이 본격화될 경우 좀 어느 정도의 레벨업에 대해서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하나마이크론이 특히나 오늘 시장도 좋았는데 하나마이크론이 특히나 이제 좀 괄목할 만한 좀 주가 상승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8시 반 오전 8시 반 기준으로 한 리포트가 한 50장 정도 나왔는데 그 리포트 중에서 유일하게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표 주가 상향 이유는 이제 여기 자막에도 나오지만 내년도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인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내년도 실적 추정치를 상향해서 지금 밸류에이션을 계산해 보니까 내년도 멀티플이 7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면 이제 그 후공정 쪽 관련해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매물대 그 걸림돌은 있겠으나 한 중장기적으로는 한 멀티플 한 자릿수면 충분히 좀 중장기적으로 해볼 만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한중현 와우넷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랜만에 아시아 증시에 볕이 드는 것 같습니다. 본트 빨간불 켜져 있는데요. 상해지수 0.7% 상승했지만 3,000선을 수복하지는 못했고 선전도 0.6% 상승으로 힘을 내줬습니다. 어제 하루 휴장 후에 개장한 항생지수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1% 가까이 하락합니다. 상해지수가 연일 하락하면서 3,000선을 깨뜨리자 중국 국부펀드가 ETF 매수를 통해 증시 부양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최근 국영은행 주식 지분에 이어서 부양책 2탄인데요. 증권사들은 이번 ETF 매입 규모가 1조 8천억 원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시황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독일 닥스 지수 보합권에서 개장했습니다. 이어서 까크 지수도 한번 체크해 봅니다. 까크 지수 현재 0.06%로 보합권에서 개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이마영이었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